자, 532조. 지금까지 본 것은 이제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한 계약 성립인데 532조, 533조는 승낙이 없이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예요. 그 중에 532조는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는 이름이 붙어있죠. 이렇게 돼 있죠. 청약자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닌데 그 다음 승낙이 필요가 없어요. 그럴 때는 계약은 승낙으로 볼 수 있는 사실이 있을 때 승낙으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 계약이 성립한다. 이걸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죠. 지하철에서 갑이 KF94 마스크를 판매합니다. 딱 들어와 가지고 승객 여러분 뭐 이동하시는데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뭐라고 운을 뜨고 그 다음에 아주 성능이 좋은 KF94 마스크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갖고 왔습니다. 한 장당 50원씩 100원에 5,000원입니다. 딱 100장에 한 장당 50원씩 100장이면 5,000원입니다. 라고 광고를 하고 그 94 마스크 통을 올려놔요. 무릎에. 이게 청약이에요. 내 무릎에 올려놓고 다른 사람에게도 돌리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갑이 뜯어가지고, 을이 뜯어가지고 이미 착용을 해버렸어요. 갑이 돌아오기도 전에. 그럼 이때 을은요, 이 포장을 뜯어가지고 마스크를 착용했다는 건 사겠다는 걸로 보는 거죠. 이거를 승낙으로 인정되는 사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때 갑이 을이 포장을 개봉해서 마스크를 썼다 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이 포장을 뜯어갖고 착용한 때 이미 계약은 성립하게 됩니다. 이런 걸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란다. 반면에 교차청약은 똑같은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한 거예요. 갑이 을에게 노트북을 50만 원에 사라고 청약을 했는데 을이 갑의 청약을 모른 채 갑에게 네 노트북을 50만 원에 팔아라라고 또 청약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고 을도 갑에게 청약을 했어요. 근데 서로 청약을 했는데 내용이 일치를 해버려요. 이럴 때는 그 각각의 청약에 대해서 따로 승낙을 할 필요 없이 양 청약만으로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언제? 양 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 이런 걸 교차 청약이 한 계약 성립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근데 534조는 우리 상식적으로 A 토지를 1억에 사라라고 청약을 했다. 계약이 성립하려면 1억에 사겠다라고 승낙을 해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계약이 성립하려면 청약과 승낙은 내용이 일치를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1억에 사라고 청약을 했는데 승낙자 을이 조건을 붙여버려. 아, 내가 1억에 사긴 사는데 취등록세는 네가 내라. 아, 취등록세는 을이 내야 되잖아요. 사는 사람이 내야 되잖아. 그런데 을이 내가 1억에 사긴 사겠는데 취등록세 값 네가 내면 내가 살게. 이게 조건을 붙이거나 또는 나의 청약을 바꿔버려요. 1억을 9천만 원으로. 이렇게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해서 승낙을 했다면 이거 승낙 아니죠. 이 승낙은 승낙이 아니고 갑의 청약을 거절함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게 되는 거예요. 새로 청약. 이걸 534조라고 합니다. 계약의 성립과 관해서 527조부터 534조까지 조문이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 조문을 꼭 확인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535조. 이건 조금 까다로운 건데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이란 타이틀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해 놨습니다. 자, 일단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적용이 되려면 계약의 목적 달성이 실현이 불가능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다시 말해서 갑과 을이 1월 10일 날 갑소유 건물을 매매를 했는데
이 건물이 공교롭게도 1월 9일 날 멸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계약 당시 건물은 존재하지 않죠. 1월 9일 날 이미 멸실됐으니까. 따라서 계약 당시 건물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계약 당시 을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계약 당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걸 원시적 불능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 원시적 불능인 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각과 아래 건물 매매 계약은 무효고요. 권리 의무는 생기질 않아요. 이렇게 권리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냥 그걸로 끝이야. 서로 뭐 주고 받을 것도 없고요. 받은 게 있으면 돌려주고 준 게 있으면 돌려받으면 됩니다. 그런 걸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만에 하나 갑이 1월 9일 날 건물이 멸시됐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반면에 을은 1월 9일 날 자기가 사고자 하는 건물이 이미 멸실됐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경우,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전혀 모르는 걸 선의 무과실이라고 합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건물이 멸실될 걸 알았던 놈은 을과 계약을 하면 안 되죠. 을한테 알려줬어야지. 건물이 이미 멸실됐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갑이란 놈이 자기가 팔고자 하는 건물이, 내일 팔고자 하는 건물이 이미 멸실됐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모르는 을을 속인 거예요. 그래서 팔았단 말이죠. 당연히 을에게는 손해가 생기겠죠. 그걸 배상하라. 이걸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 합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성립하려면 첫째가 계약은 체결되어 있는데요. 목적 달성 원시적 불능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계약이 일단 무효여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그 원시적 불능으로서 계약이 무효라는 걸 알았거나 악의 알 수 있었던 놈 갑은 상대방이 계약이 유효다라고 믿었어. 무효인데 유효다라고 믿었어. 그래서 받은 손해. 이걸 배상해야 돼요. 요 손해를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라 그래서 신뢰손해 또는 신뢰이익이라고도 합니다. 신뢰손해 또는 신뢰이익 같은 말이에요. 그걸 배상하라고 돼 있어요. 물론 그 배상액은 계약이 만약에 유효했어. 계약이 유효해서 생길 이익. 이걸 이행이익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넘지 못해요. 이걸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을 합니다. 이때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불능을 알았거나 악의, 상대방 을이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 안 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1항이 적용이 되려면 상대방은 반대여야 되죠. 즉 선의 무과실여야 되죠. 자, 그럼 끝났습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은 계약은 성립되었으나 목적 달성이 원시적 불능이어서 무효일 때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자는 선의 무과실의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이걸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을 한다. 이때 손해배상액은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이행이익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뢰이익을 배상해라.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 그리고 특히 다시 한번요. 계약의 유효를, 계약이 무효인데 유효라고 믿었기 때문에 생긴 손해. 이걸 신뢰손해, 신뢰이익이라 한다. 반면에 계약이 유효했어. 그러면 생기는 이익. 이걸 이행이익이라 합니다. 그 이행이익을 넘지는 못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런 걸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을 한다. 이렇게 민법상 제도 하나 딱 기억을 해두세요. 자, 536조 동시이행의 한변권을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항변이란 건 뭘 거절한다는 뜻입니다. 뭘 거절하느냐? 쉽게 생각하세요. 자신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항변이에요, 거절이. 자, 매매 계약을 했어요.
당사자 일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매수인을 생각해 보세요. 자, 매수인의 대금 지급과 이렇게 매매 계약 같은 쌍무 계약을 하면요. 양당사자의 채무,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은 공평하게 동시에 이행을 해야 될 거예요. 이게 공평하죠. 그런데 보세요. 매매 계약을 했을 때 매수인은 매도인이 소유권을 넘겨줄 때까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게 동시한배권이에요. 매도인이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과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게 동시이행 관계인데, 자,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날짜와 대금 지급 날짜가 도래했어. 그럼 당연히 소유권을 넘겨주고 동시에 대금을 받으면 되는데, 매도인이 소유권을 안 넘겨줘요. 그럼 당연히 매수인은 네가 소유권을 넘겨줄 때까지 난 돈 못 주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려면 동시이행 관계여야 되는 거죠. 일단 기본이. 그런데 매도인의 채무가 변제기가 아니다. 아이고 당연히 이럴 때는 거절 못 하겠죠. 예를 들어서 1월 10일 날 계약을 하고요. 1월 30일 날 갑은 소유권을 넘겨주고 을은 잔금을 치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1월 30일이 되었을 때 갑의 소유권 이전과 을의 잔금 지급이 동생관계가 되는 거야. 그런데 중간에 을이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그럼 이때 을의 중도금 지급은 갑의 소유권 이전과 동생관계가 아니라 먼저 이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요거예요. 을은 중도금을, 매수인은 중도금을 지급할 날짜가 됐는데 갑은 아직 이행기가 아니야. 갑은 이행기가 30일이야. 막 이럴 때는 당연히 을은 채무행을 거절하지 못한다죠. 중도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가 되겠죠. 단, 이항. 당사자 일방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먼저 중도금을 지급해야 될 경우에도 매도인의 이행이 곤란한 사유가 있더라. 예를 들어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중도금을 먼저 지급하기로 했는데 건설회사가 신용불안이더라. 나중에 소유권 넘겨주는 것과 잔금 지급이 동생관계 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중도금을 먼저 지급하기로 했는데 중도금을 지급해야 될 날짜에 갑이 신용불안이더라. 그럼 당연히 중도금 주기 싫지요. 이런 경우에는 전항, 일항, 본문과 같다. 요거죠. 거절할 수 있다. 중도금 지급이라도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조문이 그러나로 연결되어 있을 때 앞에 게 본문이고 뒤에 게 단서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전항, 본문은 바로 요거 말하는 겁니다. 거절할 수 있다. 이런 걸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다라고 합니다. 예외, 불안의 항변권이라고 부르는 거 기억해 주세요. 볼까요? 8번. 갑건설, 요것도 못하네요. 갑건설 회사와 을이 1월 10일 날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월 10일 날 중도금을 지급하고 3월 10일 날 소유권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소유권이 아니라 아파트 소유권이, 토지 소유권이 아니라, 자꾸 오타가 보이네. A 토지 소유권이 아니라 아파트 소유권이라고 생각해. 아파트 소유권.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고, 을은 잔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중도금을 먼저 지급해야 될 날짜가 됐는데, 건설회사가 부도위기더라. 그럼 당연히 중도금 못 주겠죠. 나 불안해서 못 줘. 라고 하겠죠. 이런 걸 불안의 항변권 이렇게 부릅니다. 요거 동그라미 요거 오타 요거 삭제하시고요. A 토지 소유권을 아파트 소유권이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간히 오타가 보이네요.